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를 제도 바로. 오늘은 각종 난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 내지는 지혜로운 길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이 질문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질문 속에서 그 소개가 나옵니다마는 어린 나이로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여러 가지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받는 삶으로 점점 변화해 가느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끝에 아주 특이하게 굉장히 이것을 나를 우선 사는 길, 참 나를 발견하는 길, 아마 그것을 굉장히 추구해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오셨고 드디어는 그 근본을 찾아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시기 이르렀습니다. 스님으로 또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 생활하셨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기와 혼돈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걸로 출가하게 된 동기까지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이 오늘 질문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굉장히 거창한 질문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석학이라 하더라도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대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우리 도인이신 그 스승께서 해주신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모자라고 어려운 게 너무나 많지만 우리 본래 성품은 참 나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난제에 대한 대답을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본래 기운만 회복한다면 이 난제,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위기와 혼돈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혼돈, 이런 난제라도 대답하지 못할 게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 선지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답변하실까를 제가 자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여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 소견을 여기 책에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그 스님의 질문을 잘 들으신 뒤에 또 그 질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토를 잘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님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경하오는 법사님, 안녕하세요. 해일입니다. 먼저 법사님께 질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라고 초중고를 다니고 대학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과 중심의 특수교육을 받으며 의술, 과학, 기술 등에도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게놈 기술이 사회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공부를 하여 아주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서 뒤따라 AI 인공지능 기술로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술의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오직 앞으로만 전진시키며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런 기술들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서야 사람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도 이후로도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오게 될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위기와 혼란을 저는 30대부터 예측을 했으며 왠지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의술과 과학 그리고 기술이 진리이며 전부라고 믿었던 한때에 제 어리석음은 의료계에 있으면서 점차 실망을 안겨주었고 급기야 그곳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는 그것들을 점점 더 멀리하여 제 생활을 최대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교감하려 했고 디지털 세상을 떠나 아날로그적 삶을 살려고 했고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를 탈피하여 자유인으로서 내적에 해방되고 힐링되는 뉴에이지적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 과정은 저를 출가하도록 하였고 지금 저는 출가한 지 6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승가대학과 유락승가대학원을 졸업하여 이제는 사회에 나와 진정한 스님의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이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 저는 법사님과 백박사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의 영문판 The Creators 책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법사님께서는 금강경을 살아있는 경으로 수지독송하여 실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에 법사님을 뵙고 주말 출가를 하면서 참으로 밝고 좋은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강경 주경야선 가행정진 칠독을 하고 금강경의 대표적인 사구계 중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제상 비산 즉경열애의 구절에서 말하는 모든 생각이 잠이 아닌 허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침으로 아상을 벗어나 자신을 밝히고 업장소멸하여 지혜가 생기며 기존의 법, 형식 틀을 벗어나 전지전능한 주인 CEO로서 새롭게 개척하라는 법사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법사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적합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님으로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답을 찾고 또한 심신이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법사님께 지혜를 청하옵니다.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는데 참 아주 특이하신 분이고 어려운 결단을 하셨고 아마 지금 스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기와 난제들 그것은 아마 미국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동양 그리고 한국에서 또는 백 박사님의 가르치면서 아마 답을 더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기 오시기를 아주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요거 문장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새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혁명 시대,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말하자면 컴퓨터 혁명 시대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근데 컴퓨터 혁명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시에 게놈 혁명 시대가 또 요새 시대를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즉
컴퓨터 공학도 무척 발달했지만 그와 못지않게 생명공학도 무척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게놈 혁명 시대라고 하듯이 이 피 한 방울만 뽑으면은 여러 가지 사람의 특성, 병의 특성, 인성의 특성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미래 점을 치는 시대에도 충분히 올 거고 정확히 인생 아주 우주의 비밀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발전합니다. 우리가 아마 제임스 와트의 산업혁명을 우린 다 알 겁니다. 1700 몇 년부터 시작이 돼갖고선 제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말하자면 자동차 전기혁명 시대를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말하자면 컴퓨터 혁명 시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자동화, 편리화, 인공지능화 다 될 겁니다. 앞으로 무인 자동차도 나오고요. 아주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자동화, 편리화로 될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한 반드시 우리가 산업이 매우 발전하면서 공해라는 위기가 동시에 발달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 역작용도 동시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술을 이렇게 자꾸 왜 발전해야 되느냐? 기술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에 대한 문제점도 고민하게 됐고, 근데 이게 왜 자꾸 발전하느냐? 왜 발전하느냐? 전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와 같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백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셨던 얘기가 이겁니다. 바다 밑에 깊숙이 내려가면 아마 1000m 이하만 내려가도 깜깜합니다.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아요. 근데 자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깜깜한데 안 보이니까 몸 자체가 발광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해서 어둠을 헤쳐나가게끔 스스로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어둠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내가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응할 정도로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거죠. 다윈이 몇 년생인지 모릅니다만 근래 태어난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서 찰스 다윈, 아마 영국 사람으로 꼽는데 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인류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사상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있어서 프로이드, 또 우리 공산주의를 창시한 막스, 그 뿌리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찰스 다윈에서부터 나왔대요.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점점 다시 말해서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게끔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지고 싶어요. 편리하고 싶어요. 귀찮으니까 자동화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이어져서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이르면서 앞으로는 점점 더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화가 돼서 편리한 세상에 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바랐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경에도. 그 불경의 표현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엄경이 먼저겠죠. 이건 찰스 다윈이 화엄경을 봤는지, 화엄경을 보고 찰스 다윈한테 힌트를 줬는지 하여튼 찰스 다윈이 상당히 지혜가 있다라고는 요새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화엄경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진화가 됐느냐 하면은 기세간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이 됐는데 그때 생물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물질밖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물질밖에 없는 세간을 기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지만 물질은 자꾸 진화하고 싶어요. 좀 고등동물로 진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피아노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마음대로 밟아도 반항도 안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홧김에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것도 다 알고 보면 다 불성이 있어요. 유정, 무정, 시류, 불성이 이제 화엄경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돌멩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풀 한 폭이라도 소중히 다루라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물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태고 쪽에 40억 년 전은 지구는 완전히 그냥 암석 덩어리였습니다. 그 불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식어서 완전히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지금 달 표면처럼. 그러다가 이 돌멩이들이 생각이 있어요. 나도 좀 진화하고 싶다. 돌멩이가 무슨 생각을 해. 웃기지 마시오. 이럴지 모르지만 돌멩이도 다 불성이 있어요. 진화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갖고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생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중생들이 나타나고 공룡시대라는 말은 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중생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생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아메바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죠. 단세포 동물입니다. 근데 아메바도 다 불성이 있겠죠. 돌멩이도 불성인데 아메바라고 불성이 있겠습니까? 아메바도 진화하고 싶어요. 이제 이래갖고서 인류가 출발합니다. 인류가 출발하는데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아주 원시인들이 있잖아요. 그 아주 체구가 크고 힘이 좋았습니다만은 지혜는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지혜롭게 살자. 자꾸 진화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갖고서는 처음에는 기세간, 중생세간에서 자꾸 해서 나중에 또 생활도 우리 불편하잖아요. 농경시대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산업사회로 가고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시대, 컴퓨터 혁명시대, 인공지능 혁명시대로 자꾸 진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자꾸 발달해서 중생세계에 있다가 보살세계로 변화해 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세로 전개되는 게 아니래요. 점점 보살들이 오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복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극락세계로 이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지정각세관이라고 그래요. 지정각세계. 이게 화엄경에 나온다고 그래요. 저 화엄경 강의를 들었는데 화엄경의 대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진화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세관, 중생세관, 지정각세관. 이건 이제 보살들의 세계고 말하자면 용화세계와 같은 그런 세상을 아마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 지금 스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4차 상명 시대는 우리가 바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원했어요. 자동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람이 노동하는 것보다도 로봇 시키면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대형 호텔은 거의 다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시키지 않고 로봇으로 다 청소시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발달해서 인간지능 이상의 로봇가 나와지는데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인간지능 이상이고 하드웨어 쪽으로도 인간 모양의 하드웨어가 만들어진다면 겉으로는 저기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할 수도 없을 겁니다. 로봇하고 연애하고 로봇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가정은 점점 파괴가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싱귤레리티라는 영화가 20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압도가 돼갖고 인간과 인공지능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지없이 인간은 다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저 어디 구석에 숨어 있으면서 인공지능을 이겨야 될 텐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그 영화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영화라는 것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 허무맹랑한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구나, 위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스님이 미국에서 과학도로서 출발해서 이 과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인간을 지배하게끔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과연 4차 산업혁명가 재앙이냐? 싱귤레리티라는 영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류의 재앙을 의미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그런 예상은 충분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우리 소원, 시각 그런 걸 원했어요. 우리가 불러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각종 어려움만 갖다 주느냐, 편리한 것도 있지만 고통을 안겨주느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고통이라는 게 뭐고 난제라는 게 뭐냐면요. 고통이 왜 있느냐면 고통이라고 이름 짓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부작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농사도 인공지능 시키고 이제 교수도 집에 학교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인공지능 교수가 다 가르쳐줘요. 인공지능 의사가 다 해요. 먹고 사는 것도 인간지능 이상의 인공지능을 시켜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면 될지도 몰라요. 인공지능 CEO까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배를 받아서 인간성이 상실이 되고 결국은 싱귤레리티 영화처럼 인공지능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로 말미암아 위기가 도래했다, 혼란이 도래왔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기다, 고통이다, 혼란이다라고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사느냐,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요, 점점 이제는요, 거짓말 탐지기가 과학적으로 정확히 개발이 돼서요, 범죄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극락세계로, 그리고 과학기술이 점차 발달해서요, 수명이요, 아주 전문가한테 들었어요. 살고 싶은 대로 산대요. 예전에 진시황의 불로초는 꿈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고픈 사람들 병도 못 고치는 게 없어요. 불로초 불사약이 진시황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축하해야 돼요? 겁부터 내야 돼요? 절대로 겁질 일이 아니라 얼마나 축하할 일이냐. 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또는 미륵존불의 용화세계가 바로 우리 지구상에 바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왜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냐.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그 코로나를 신라 향가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신라 향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늘에 살별이 뜨니까 불기론 별이라고 누가 이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가 재앙이라고 이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어요. 근데 살별을 길게 뜬 걸 보고 저건 재앙의 별이다 누가 생각하니까 진짜 재앙이라고 이름 짓게 되니까 실제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나라엔 역병이 돌고 왜군은 쳐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BTN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신라 시대 그 임금이 도인을 불러서 어떻게 이 난제를 극복하냐 그랬더니 그 저 별을 좋은 별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은 그 별로 인한 모든 재앙은 다 사라질 것이다. 요새는 TV나 라디오가 있어서 금방 전파하지만 그때는 어린애들한테 저 별은 좋은 별, 멋지게 멜로디를 붙여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향가의 시초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역병도 사라지고 왜구도 몰라서 태평성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정확한 근거도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위기의 시대다. 모든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뭐 또 인공지능에서 지배받아서 모든 인류는 사륙이 될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안 좋은 소문을 내지 말자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으니 얼마나 편리하고 좋으냐. 그리고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느냐. 수명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극락세계가 바로 도래했으니 얼마나 좋으냐. 좋게 이름을 지어보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나쁘게 이름 짓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근거도 부족하다. 마치 신라 살별을 좋은 이름을 지어서 그 재앙을 퇴치했듯이 여기도 좋은 이름을 짓고 축복의 세계가 도래한다라고 분명히 그래보자.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극락세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아마 어느 쪽이 오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축복의 시대라고 이름 짓지 않고 그 반대로 이름을 지셨던 것 같아요. 인간 소외 시대다.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인공지능에서 지배가 되는 시대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다. 나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님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동양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동양으로, 불교로. 그래서 아마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가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이런 생각이 결국은 동양 그리고 불교를 그리워하게 했고 한국으로 오게 됐고 출가해서 스님이 됐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을 좀 요 위기가 먼저고 출가해서 스님이 된 게 나중입니까? 이분은 본래부터 출가의 생각이 있었던 분이다. 태어날 때부터. 출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미국에서 살지 못할 것만 보여. 근데 출가의 마음이 본래 마음속에 없었던 분들은 절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으냐. 4차, 그걸 더 발전시켜야 된다. 말세가 아니다. 더 과학기술의 위대성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재밌냐. 그 연구하는 게 골치가 왜 아프냐. 이렇게 됩니다. 골치가 지근지근 아픈 게 아니라 재밌다. 그리고 인류로 해서 더 멋진 발명을 해서 편리하게 살도록 나는 기여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럼 요거 잘 보세요. 요게 먼저고 요게 나중으로 스님은 표현했는데 아마 발근이가 보면은 이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전생부터 내생에 경우에 따라서 선지식 만나 법문 듣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 바라는 이런 원을 세우셨고 미국 시민권자지만은 이런 한국을 찾아서 거기서 출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내니까 모두 그 마음을 내니까 그 마음에 걸맞게 주위에 보는 시각부터가 변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까지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위대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지만 아마 발견이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발근이라면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출가라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한때 승려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불교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딴 거 재주는 다 없었는데 불교만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불교면 곧잘 잘할 것 같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그 전에 이제 1964년입니다. 6.3 사태라는 아주 그 비상계엄이 내렸습니다. 요새 애들은 그런 기백이 없는데 그때 대학생들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결사 반대한다. 아주 거창한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워서 단식 투쟁을 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대통령이 학생 데모라고는 바짝 좁니다. 그래갖고선 그걸 비상계엄을 내렸어요. 그래서 방학을 늘 요새는 방학이 6월 중순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7월 중순에 했어요. 7월 중순에 했는데 비상계엄이 내리니까 6월 4일 날 비상계엄을 내렸어요. 그래서 6월 3일 날. 그래서 6.3 사태가 그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6월 3일 날 했어요. 방학이 2달이 됐어요. 그랬더니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라는 데서 방학이 2달이니까 한 달 동안은 스님, 대학생 불교연합회 학생들, 그리고 대학 교수, 그리고 큰 스님들 이렇게 해서 월정사에서 한 달 동안 참선 수련도를 하면서 같이 불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그래갖고선 그때 제가 다 돌아가신 분이시기, 다 그때 교수님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더니 그 탄어 스님이라고 하는 대석학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우쭐했습니다. 난 교수하고 토론해서 내가 스님한테 칭찬 들었다. 불교를 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잘할 것이다. 출가하고 싶었습니다. 불교하면 잘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기들을 어렸을 때 싫어했기 때문에 기울 지키는 게 아주 몸에 쫙 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출가는요, 그렇게 이제 머리 깎고요, 가사장삼 두르고요. 그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불경책을 즐겁게 읽으면 출가의 예찬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생각했던 출가와 나중에 이제 제가 백 박사님이라고 하는 참 걸출한 도인을 만나서 이제 하면서 출가의 참뜻을 새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출가는 굉장히 틀려요. 즉 백 박사님은 겉으로 머리 깎고 승복을 걸친 것을 절대로 출가라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즉 마음을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마음이 부처님을 늘 향하고 있으면 그건 출가고, 마음이 부처님과 반대는 뭐죠? 업보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업보를 향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업보를 향하고 있으면 제가자고, 마음이 늘 부처님이 향하고 있으면 이걸 출가자라고 한다. 요거 백 박사님이 출가를 새롭게 정의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파괴는 뭐가 파괴냐? 부처님 시봉한다라고는 파괴도 복이 됩니다. 그런데 업보를 향해서 분별을 내면은 비록 겉으로는 죄 안 진 것 같아도 죄를 많이 진 것처럼 됩니다. 이건 파괴와 길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틀려요. 설사 죽이더라도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 죽이는 수가 있으면은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복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사람을 100명 죽이고 미쳐버린 사람이 있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백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100명 죽이고 완전히 죽였다는, 죽이기 전에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증오심이 선행. 증오심이 나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오심이 나니까 죽이니까, 죽이고 나면은 증오심이 점점 커지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 죽이는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장군이 힌덴부르크다. 근데 소련의, 그때는 러시아였죠. 러시아의 18개 사단인가를 완전히 전멸시켰대요. 그러면서 그이는 특진을 해서 대통령도 됐다. 소련의 몇 사단을 전멸시킨 것은 살생이지만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됐다. 그 결과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살생도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죄라는 게 본래 있질 않아요. 자기 마음의 분별이 죄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출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업보를 향하는 것은 제가고, 비록 머리 깎고 있어도 속가에서 두고 왔던 뭐 옛날 뭐 업보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출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출가의 참 뜻은 이제 점점 부처님 향하게 되면서 지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난제 죄라는 것도 다 착각으로 알게 돼요. 착각으로 알게 돼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제가 다 착각이고, 그 난제 해답은 착각으로 알기만 해도 난제는 싹 없어집니다. 근데 착각으로 안다라는 것은 이제 결과물이고요. 착각으로 알기 전에 그 해답을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난제는 왜 난제냐? 내 속에 죄업이 그걸 난제로 보게 만드는, 어렵다라고, 이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게 그렇게 보게끔 한 것은 내 속에 죄업, 탐진치 때문에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내 마음속에 죄업이 착각임을 알고 그것을 소멸하는 길은 바로 난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를 출가자라고 한다. 근데 아무리 출가를 했어도 난제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돈이면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난제 해법을 돈이나 권력에서 찾으면은 이건 출가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또 난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정말 지혜가 있는 자고, 지혜가 있어야 출가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는 늘 부처님 향하고 있으면요, 업보를 향하면 마음이 분별이 많이 나요. 근데 부처님 자꾸 향하고 있으면은 즐거움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면서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개정, 해조. 지혜가 생기면서 난제가 착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난제 원인은 내 죄업이 불러왔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업이 또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해결 받침으로써 난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됨도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출가의 참뜻,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깨치는 것이 뭐냐? 깨치는 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로 넘어가도 됩니다. 깨침의 경지는 어떤 것이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수도했던 때 일입니다. 수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심부름으로 영등포까지는 갑니다. 서울 시내는 못 가요. 우리 소사에서 영등포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큰 장이 영등포에 있어요. 영등포에 갔다 와서 오늘은 사람들을 많이 봤다. 많이 봤는데, 사람 같은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더라. 한 사람을 보니까 꼭 말처럼 보였고, 한 사람을 보니까 개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보통 보면 그저 사람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상당히 공부의 수준이 높았구나. 어떻게 사람이 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처럼 보이기도 할까?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보니까 마음을 가만히 쉬고 보니까 두 말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그냥 이렇게 잘 보면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마음을 쉬고 보면은 사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모습 보이지 않으니까 말 껍질을 써요. 그때 죽으면 말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 영등포 나갔더니 사람 꼴 같은 거 하나 두고 뭐 개, 돼지, 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이는 아주 자기가 경지가 높은 것처럼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볼진데 그랬을진데 우리 선생님이 보거나 부처님이 보면은 이 세상은 정말 구더기로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게 봤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내 마음이 부끄러운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이 부끄러운 걸 어때? 내놓으면 굉장히 창피하잖아. 이게
싹 감추면서 차근차근하고 이렇게 지내죠. 근데 도인은 다 아니까 야, 이 구더기 같은 놈하고 승보지 않을까? 이 도인은 저를 구더기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선생님 뵙기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선생님 나를 구더기로 볼 것이다. 또는 개나 소로 볼 것이다. 그 말이 믿었어요. 근데 공부를 한참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틀립니다. 도인의 눈에는 우리 어때요?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멧돼지 눈에는 멧돼지가 보인다는 게 농담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래요. 부처님 눈에는 제가 구더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기 진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본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본 게 아니라 자기는 깨끗하고 실제로 그 꼴을 보니까 이 사람 꼴이 아니라 개 꼴이더라. 이 개가 보이더라.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자, 분명히 알아두세요. 부처님이 보신다면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보인답니다. 저는 이제 구절을 기억하는데 많이 깨친 이의 경지에는 세상이 화탕지옥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말세로 보이지 않습니다. 깨친 이는 다 부처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오타각세로 보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보인다가 정답입니다. 자, 골든벨 잊지 마십시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형편없이 보이면은 지 마음이 형편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더기가 득실거린다 그러면 지 마음속에 구더기가 근데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흘을 도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주 모범생이고 하나 생각하면 깊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인데 깊게 빠져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이 훤히 이치가 알아지더래요. 이 그래프로 보면 쭉 올라갈 때입니다. 쭉 알아지고 보니까 이 세상은 그대로 극락세계고 질서정연하더라는 겁니다. 야, 그 세계가 너무나 엄청나서 이걸 책으로 써야 될 텐데, 그 사람한테 알려야 될 텐데, 사람한테 많이 해서 사람을 지혜로운 세계로, 극락세계로 인도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을 낸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 깜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글을 잘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더듬어서 쓴 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순수이성 비판을 저는 좀 책을 산 적도 있어요. 근데 해석이 더 어렵던데요. 근데 그 순수이성 비판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상당히 백 선생님 표현하면 사흘을 도통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깨치고 보면은요, 혼돈과 무질서가 아닌 질서정연한 세계로 보입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결과는 혼돈과 무질서입니까? 질서정연입니까? 어느 아니 그렇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원 성취하고 있다. 그리고 다 진화되는 과정이다. 아마 이게 극락세계로 가는 중간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멈추면 더 이상 4차 산업혁명으로 방향을 딴 데로 돌리면 됩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거 다 되면은 이제 마음의 세계로 돌아가 보자.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또 혼돈과 무질서로 진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멈추고 마음의 세계로 가서 고차원의 인격을 갖춘, 즉 화엄경에서 나오는 지정각 세계로서 아마 진입하게 될 텐데 그것이 진짜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